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초여름쯤에 인사를 드리고 한 1년을 훌쩍 넘어서 여름의 끝자락인데 다시 서점문을 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게 저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자신도 없어지고 책을 잘 읽는 것,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그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것에 점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러다간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망설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뭐, 형편없는 거긴 하지만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되든 안 되든 서점문은 어떻게든 열고 뭐 그러려고는 하는데 언제 또 제가 의기소침해져서 또 문을 닫아 걸 수도 있고 해서 여튼 요즘 다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한번 읽었어요. 그 방대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꽤나 어렵게 읽었어요. 뭐 어떤 부분들은 조금씩 대충 읽기도 하면서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한번 봤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총 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완네 집 쪽으로, 그 다음에 꽃피는 소녀들의 그늘에서, 게르망트 쪽, 소돔과 고모라, 갇힌 여인, 사라진 알베르틴,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찾은 시간. 그래서 이 되찾은 시간 마지막 권, 그러니까 민음사 김희영 교수의 번역본으로는 13권. 그 책을 덮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여운이 많이 남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들여다볼 만한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이야기할 게 이 제일 첫 권, 수완네 집중으로의 일부, 콩불의 그것도 1장, 그러니까 민음사 책으로는 1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인데요. 이 1장에 예전에는 몰랐던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1장에 그 유명한 마들렌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마르셀이. 도대체 이 강렬한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 물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강렬한 기쁨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거지? 무엇 때문일까? 뭐 이거를 마치 마르셀이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잘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놓친 게 많은 것 같아서 그 놓친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기도 해서요. 그럼 본문을 한번 보면 이 유명한 마들렌 에피소드는 이런 건데요. 이제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해서 뭐 읽으셨거나 아니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마들렌 에피소드는 이제 성인이 된 마르셀, 이 주인공이 어느 추운 겨울날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차와 함께 마들렌이라는 아주 이렇게 조가비 모양으로 된 일종의 부드러운 과자 또는 빵인데 이거를 함께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셀을 프루스트라고 이렇게 뭐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자전적인 것도 많으니까 프루스트는 솔직히 차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평생 가서 차를 마신 게 몇 번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진한 커피만을 마셨던 사람이 그 차에 대한 어쩌면 그 몇 번 안 되는 그 기억이 어쩌면 강렬했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르셀은 차 한 숟가락에 마들렌을 조금 떼서 거기에 적셔서 한 입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나와요. 과자 조각이 섞인 홍차 한 모금이 내 입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내 몸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감미로운 기쁨이 나를 사로잡으며 고립시켰다. 이 기쁨은 마치 사랑이 그러하듯 귀중한 본질로 나를 채우면서 삶의 변전에 무관심하게 만들었고 삶의 재난을 무해한 것으로 그 짧음을 착각으로 여기게 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초라하고 우연적이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 도대체 이 강렬한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 흔히 마들렌 에피소드에서 이것을 이제 비자발적 기억 또는 비의지적 기억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또는 뭐 지성을 사용해서 억지로 기억을 한 게 아니라 이 마들렌과 이 차 한 잔의 그 감각에서 우연적으로 떠오르게 된 감각과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비의지적 기억과 비자발적 기억, 거기에 이 지성과 의지적인 기억을 이토록 프루스트가 대비시켜서 비자발적인 기억을 훨씬 더 우위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사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으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루스트는 이 일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켈트족의 신앙을 말하면서까지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 입의 감각이 어떻게 자신이 더 이상 초라하고 우연적이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 되는지, 이게 저는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강렬한 기쁨을 느꼈기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게 이제 찾아야 할 어떤 주제?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르셀은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디서 그것을 포착해야 할까? 아직까지는 그걸 대답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게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결국엔 작가가 돼서 써가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부분에도 이런 이제 맥락의 얘기가 저는 나온다고 보는데요. 이 소설의 첫 문장은 너무나 또 유명한 문장인데요. 이 민음사의 김희영 교수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첫 문장을 또 번역가마다 저마다 다르게 번역을 하고요. 이 문장을 또 어떻게 번역하는가는 번역가가 이 소설을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목,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또 어떤, 이게 대세지만 또 어떤 제목 번역으로는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로 번역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다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첫 문장에 이 프랑스 문어에서 이 시제, 여러 시제가 있지만 이 첫 문장을 복합 과거로 시제를 쓴 것도 이 시간과 시절의 차이만큼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잘 모르지만 프랑스어는 또 저는 예전에 이제 제2 외국어를 했지만 이미 다 잊어버렸고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복합 과거는 단순한 과거형이나 또는 반과거와는 달리 과거에 있었던 일 혹은 어떤 행위가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또는 지금의 것들을 형성하게 된 그 뭐라 그럴까, 총체적인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 때 그런 뉘앙스를 복합 과거가 의미한다고 해요. 고로 시간은 흐르고 있다. 단절된 과거, 어떤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은 여전히 흘러서 지금의 나, 과거와 현재가 지금의 나로 이어지는 지금의 나를 말해주고 있는 것. 이런 의미를 프루스트는 보이고 싶어서 복합 과거를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 물론 과거의 회상,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형도 쓰고 반과거형도 쓰는데 특별히 복합 과거를 쓸 때는 이 마치 마들렌과 차 한 잔이 입천장에 닿는 그 감각을 이야기할 때처럼 그럴 때 복합 과거를 쓴다고 해요.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비자발적 기억의 그 순간, 그 감각의 순간을 이렇게 복합과거의 형태로 씀으로써 단절된 어떤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일을 추억하고 단순히 추억하고 회상하는 게 아니라 뭐 물론 그것도 당연히 따르는 거지만 우연히 마주치게 된 이런 감각을 통해 내 안에 접혀 있던 것들, 심연에 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활짝 펼쳐지며 비로소 어떤 전모를 알아보게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마지막 문장이 그 일본식 종이접기 놀이를 인용을 하는 건데요. 일본식 종이접기, 그러니까 접혀져 있을 때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다가 그것을 물에 담그면 서서히 펼쳐지면서 그 형상을 드러내는 그것을 이 마지막 문장에 쓰고 있는데, 마지막 문장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후 이제 1장이 끝나고 바로 2장부터 콩부레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콩부레는 어린 시절 이렇게 부모님과 또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 또 고모, 조모들과 함께 살면서 이 고향 같은 곳, 그러니까 마르셀에게 있어서 어떤 본원적인 공간, 여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그 공간이었던, 그 시절이었던 그 시간, 공부의 시간이 이제 2장부터 펼쳐지는 거죠. 이 첫 장의 시작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마르셀이 지금 몇 살, 언제이며 지금 머물고 잠에서 깨어난 그 장소가 어디인지 프루스트는 일부러 특정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마들렌의 맛이 어떤지, 또 그 감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게 또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르셀은 분명히 여기서 성인이 된 마르셀인데 여기서 이 장소가 어디일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된, 그래서 1차 대전으로 남편을 잃은 어린 시절 첫사랑 질베르트의 집인 탕송빌일까요? 이 12페이지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 장소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요. 또 마르셀이 자신이 작가가 되겠다고 받아들인 상태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헤매고 있는 마르셀일까요? 아직은 자각하지 못하는 마르셀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잠에서 깨어서 자신이 지내왔던 여러 방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회상하는 일이 여기서 자신을 구원하는 일로 또 연결을 합니다. 19페이지에 그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추억이 현재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곳 혹은 내가 살았을지도 모르는 곳에 대한 추억이 저 높은 곳에서부터 구원처럼 다가와 도저히 내가 혼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험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게, 험으로부터 나를 구해 준다는 게, 아, 이게 이런 의미였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읽을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나를 구원하고 험으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우연적이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주는 게 이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이라는 게, 아, 이토록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그게 이제 나중에 되찾는 시간이고, 작가, 예술가의 소명이고, 글을 쓰는 그런 걸로 저는 이어지는 것 같아요. 험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게 너무 가슴에 다가오는 말인 것 같아요. 이 기억, 회상,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자신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고 우연적이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는 일이라는 게 하여튼 너무 놀라운 표현이고, 과연 그런 건가? 프루스트는 얼마나 이런 걸 절절하게 느꼈길래 이런 걸 이렇게 대작 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이 1장에서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게, 이게 바로 글쓰기라는 것을 프루스트가 또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에 이르는, 그러니까 마들렌을 먹고 난 뒤에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게 이제 이 88에서 89페이지에 이르는 동안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글쓰기, 어떤 식으로든 그 관념적인 것들을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육화시키는 것, 표현하려고 하는 것, 이 애쓰는 태도, 글 쓰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나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알베르틴의 과거, 또 자신은 그곳에 가 있지 않지만 알베르틴이 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탐정을 고용하고 자신 스스로가 탐정이 돼서 탐색하듯이 이 마들렌 한 입이 주는 연쇄적인 느낌과 기억,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묘사, 표현하고자 애를 쓰는 이 대목,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는 정신에게 사라져가는 감각을 붙잡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그 감각을 다시 포착하려고 애쓰는 정신의 열정을 깨뜨리지 않도록 온갖 장애물과 잡념을 물리치고 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마치 깊은 심연에 닻을 내린 그 어떤 것이 올라오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천천히 위로 올라온다. 또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형태를 분간할 수 없는 나는 그 그림자를 향해 마치 유일한 번역가에게라도 말하듯이 그것과 동시에 태어나 그것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인 미각이 들려주는 증언을 번역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으며 그것이 내 지나간 과거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시기와 관련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 번역해내는 거라는 거죠. 자신의 심연에 있는 것들을 솟아올라오는 그것을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번역하는 일. 이게 이제 글쓰기, 작가로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의미. 번역가로서의 작가. 이것도 생각해 볼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추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의미하는 것까지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이제 1장에서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것과 함께 일본식 종이접기, 물에 담궜을 때 서서히 펼쳐지면서 형상이 드러나는 1장이 거의 완벽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하여튼 글을 쓰는 것 또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정말 애쓰는 뭔가 이 머릿속을 감도는 이런 어떤 관념적이고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어떻게든 포착해서 붙잡아서 글이라는 또는 말로 표현하려는 것, 이게 어떤 작가 또는 예술가의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 소설을 한마디로 마르셀이 작가가 되는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대한 이제 이야기 속에서 예술, 소설, 작가에 대한 프루스트의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인식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감각적인 문장들 속에 표현되는지를 정말 잘 즐겨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흥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 1장에는 이 이외에도 정말 재밌는 대목들이 많고요. 중요한 인물인 스완.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인식의 문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변화,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것과 나중에 생각하는 것들,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다른가,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어린 마르셀이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과 결국에는 어머니와 함께 있게 됐는데 기쁨보다는 슬픔에 잠기는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혹시 다 읽으셨거나 또 지금 읽으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댓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런 이야기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댓글에 답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부디 많은 반응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